서울의 가장 화려한 중심지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의 대연 회장은 오늘 밤 유난히도 반짝이는 보석들과 값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으며 대한민국 상위 1%의 명사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는 척하며 교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화려한 조명은 벽면에 걸린 명화들을 비추며 이곳이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발을 들일 수 없는 선택받은 자들만의 공간임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완벽한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시기심과 질투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우아한 가면을 쓴 채로 각자의 지위와 부를 뽐내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연회장의 중심에서 가장 위풍당당한 모습을 뽐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국내 최대 건설기업인 태성그룹의 후계자 강진혁이었으며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오만한 표정의 박 여사가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오늘따라 유난히 답답함을 느끼며 넥타이를 매만졌고 그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열정도 보이지 않는 공허함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5년 전 한 여자를 자신의 인생에서 잔인하게 밀어낸 이후로 생긴 고질적인 증상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찬사 섞인 인사에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유 모를 불안감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느끼며 애써 샴페인을 들이켰다. 그때 대연 회장의 거대한 황금빛 문이 열리며 주위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우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한 여성이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그 방향으로 쏠렸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칠흑처럼 검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올린 그녀는 몸의 곡선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짙은 남색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걸음걸이마다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강인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옆 사람과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 이름은 삽시간에 연 회장 전체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심장을 고동치게 했다. 그녀는 5년 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치욕적인 낙인이 찍힌 채 강가에서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던 서윤주였으며 지금의 그녀는 과거의 나약하고 가련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글로벌 건축 설계 기업인 에테르 디자인의 수석 전략 이사라는 당당한 직함으로 돌아왔다. 서윤주의 눈빛은 예전의 슬픔을 모두 씻어낸 듯 서늘하면서도 깊은 지성을 담고 있었고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며 그녀의 귀환을 경외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강진혁은 손에 든 잔을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해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서윤주의 곁에는 작은 신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걷는 4살 남짓된 남자아이를 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져 비명을 지를 뻔했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본 강진혁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이의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입술 모양까지 모든 것이 강진혁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판박이었으며 아이가 가진 특유의 분위기마저 강진혁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서윤주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당당하게 행사장 중앙으로 향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진주 목걸이를 움켜쥐었으며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분노로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반복하며 흉측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감히 내 아들의 얼굴을 한 아이를 데리고 나타나다니 이건 분명히 우리 태성그룹을 모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며 박 여사는 속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주변의 수많은 눈동자 때문에 차마 겉으로 내뱉지는 못했다. 서윤주는 그런 박 여사의 반응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차가운 시선을 던진 후 우아하게 고개를 까닥이며 인사를 건넸고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강진혁은 마침내 정신을 차린 듯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윤주에게 다가갔으며 그의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지 못한 채 갈라져 나왔고 5년 만에 부르는 그녀의 이름은 마치 금지된 언어를 내뱉는 것처럼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서윤주는 자신 앞에 선 남자를 바라보며 마치 처음 보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듯 사무적이고 냉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강진혁이 기대했던 그 어떤 원망이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아 보였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강진혁에게 인사를 건넸고 아이의 손을 고쳐 잡으며 오늘 행사의 주인공으로서 해야 할 업무적인 대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유창한 경제 용어들과 사업 계획들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직 옆에 선 아이에 대한 생각뿐이었으며 저 아이가 진정 나의 혈육인지 아니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서윤주가 준비한 정교한 함정인지 혼란스러워했다. 아이는 강진혁을 빤히 바라보다가 서윤주의 치맛자락 뒤로 살짝 숨으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거두지 않았는데 그 맑은 눈망울이 자신을 향할 때마다 강진혁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생소한 통증을 느꼈다. 서윤주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아이는 제 전부이자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라고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며 강진혁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박 여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서윤주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으며 네가 무슨 염치로 이곳에 나타났느냐며 그리고 저 근본 없는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자식이냐고 소리를 높였지만 서윤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서윤주는 여유롭게 웃으며 이제는 예전처럼 함부로 말씀하시는 걸 참아드릴 의무가 제게는 없다며 자신은 에테르 디자인의 대표 자격으로 온 것이니 예우를 갖추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박 여사의 자존심을 난도질했고 주변 사람들은 서윤주의 기세에 눌려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드라마의 전개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각되었고 강진혁은 어머니를 제지하며 서윤주에게 대화를 요청했지만 서윤주는 이미 다음 일정이 있다며 비서의 안내를 받아 자리를 옮기려 했고 그 뒷모습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감히 누구도 붙잡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오직 그녀가 남긴 짙은 여운과 아이의 얼굴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태성그룹의 위상에 가해진 커다란 균열만이 남아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사업 이야기가 아닌 서윤주의 귀환과 아이의 정체에 대해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멀어지는 서윤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5년 전 놓친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었음을 깨달았다. 서윤주는 호텔 로비로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으며 차문이 닫히는 순간 꼿꼿하게 세웠던 등을 시트에 기대며 길게 숨을 내뱉었고 그녀의 눈에는 잠시 동안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다시 차가운 이성으로 돌아왔다. 아이인 민호는 엄마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아까 그 아저씨는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윤주는 민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그리고 민호가 받아야 할 모든 권리를 엄마가 되찾아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더욱 날카롭게 빛났으며 이제 진정한 복수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그녀만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예고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서윤주는 오늘 촬영된 연회장의 영상과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태블릿 PC에는 태성, 그룹의 주가 동향과 주요 주주들의 명단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을 놀라게 하는 것에 만족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신을 불임이라는 거짓말로 몰아넣고 길거리에 내팽개쳤던 박 여사와 그 사실을 묵인했던 강진혁에게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서윤주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과거의 서윤주는 5년 전에 죽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어머니뿐임을 상기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건물은 비상사태에 돌입했으며 서윤주의 등장이 가져온 파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강진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서윤주의 뒷조사를 지시했지만 그녀가 해외에서 쌓아온 경력은 너무나 완벽했다. 그는 서윤주가 데리고 온 아이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밤을 떠올렸으며,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된다는 사실에 절망감에 휩싸였다. 강진혁은 당장이라도 서윤주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묻고 싶었으나 그녀가 보여준 차가운 벽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신의 집무실 안에서 짐승 같은 신음, 소리를 내뱉었다. 서윤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의 태성그룹 건물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박 여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 비자금 조성 정황이 담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으며, 이는 그녀가 5년 동안 칼을 갈며 준비해온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였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상대방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진실을 폭로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고, 이제 첫 번째 단추가 끼워졌으니 본격적인 연극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감정적인 화풀이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신의 아이에게 정당한 미래를 선물하기 위한 필연적인 투쟁이었으며, 그녀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강진혁은 결국 비서를 시켜 서윤주와의 공식적인 미팅을 제안했지만 서윤주는 에테르 디자인의 공식 루트를 통해 태성그룹과의 협력 관계는 현재 검토 단계일 뿐이며 개인적인 만남은 일절 거절한다는 공문을 보내 그를 다시 한번 좌절시켰다. 그는 이제 서윤주가 자신이 알던 순종적이고 착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며, 그녀는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다. 서윤주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녀의 뒤에서 민호가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오자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강진혁의 집무실 유리는 바깥의 차가운 초봄 날씨를 그대로 반영하듯 서늘한 기온을 내뿜고 있었으며, 그는 책상 위에 놓인 5년 전의 이혼 서류 사본을 손이 떨릴 정도로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당시 서윤주가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그는 어머니인 박 여사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재검사조차 권유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을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으며, 그 서류 봉투 속에 담긴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나 그의 내면은 마치 황폐한 사막처럼 메말라가고 있었고, 서윤주가 데리고 나타난 그 아이의 눈망울이 자꾸만 환영처럼 눈앞을 어른거려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였다. 5년 전 그날은 유난히도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던 밤이었으며, 서윤주는 박 여사가 던진 가짜 진단서를 앞에 두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떨고 있었는데, 그때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대신 고개를 돌려 외면하는 선택을 저질렀다. 박 여사는 태성그룹의 대를 이어야 할 종손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며 입에 담기조차 힘든 모욕적인 언사로 윤주를 몰아세웠고, 윤주는 결백을 주장하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조작된 상황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얇은 겉옷 하나만을 걸치고 그 저주 같은 대저택에서 쫓겨나듯 밀려났으며, 그것이 진혁이 기억하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마주한 서윤주는 과거의 연약한 모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인하고 차가운 여전사의 모습으로 돌아와 진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전문성은
태성그룹의 생존이 걸린 대규모 프로젝트에 성패를 쥐고 있었다. 태성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현재 글로벌 자본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었고, 에테르 디자인의 전략적 파트너십 없이는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진혁은 싫든 좋든 그녀의 앞에 머리를 숙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는 비서에게 명해 당시 윤주를 진단했던 산부인과 전문의의 행방을 즉각 수소문하라고 지시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의구심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태성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서윤주는 자신의 팀원들을 이끌고 마치 점령군처럼 당당하게 걸어들어와 상석의 자리를 잡았고, 그녀의 등장은 회의실 안에 공기 자체를 뒤바꾸어 놓았다. 진혁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으려 애쓰며 인사를 건넸으나 윤주는 그를 그저 흔한 협력업체의 대표 중 한 명으로 대하듯 아주 사무적이고 건조한 말투로 회의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성그룹이 제출한 기획안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수치 하나하나를 근거로 조목조목 비판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지적인 카리스마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임원진을 압도하여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서윤주는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설계 변경안을 제시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에테르 디자인은 투자를 철회할 것이라는 폭탄 선언을 던졌고, 이는 사실상 태성그룹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 권고나 다름없는 아주 강력한 요구사항이었다. 진혁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 뒤에 숨겨진 복수심을 읽어낼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제시한 대안이 사업적으로 너무나 완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복잡한 심경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회의가 잠시 정회된 사이 윤주는 창가로 다가가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고, 진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려 했으나 그녀의 비서들이 마치 철벽처럼 그녀를 보호하며 진혁의 접근을 원천 봉쇄해버렸다. 윤주는 진혁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거울 너머로 지켜보며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으며 5년 전 자신이 겪었던 수치심과 고통에 비하면 지금 그가 느끼는 곤혹스러움은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더욱 냉정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미 태성그룹의 내부 자금 흐름과 박 여사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번 프로젝트는 그들을 서서히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한 정교한 덫의 시작일 뿐이었다. 민호를 낳고 해외에서 홀로 버텨온 시간 동안 그녀는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으나 이제는 그 눈물이 단단한 얼음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무장시키고 있었으며, 그녀의 목표는 오직 가해자들의 완전한 몰락뿐이었다. 한편 박 여사는 서윤주가 태성그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해 집안에 값비싼 도자기들을 내던지며 광기 어린 반응을 보였고, 어떻게든 서윤주를 다시 한번 매장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수하를 시켜 서윤주가 데려온 아이의 정체를 파악하는 동시에 에테르 디자인의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한 해킹 시도를 지시했지만, 서윤주는 이미 보안 전문가들을 배치해 그들의 모든 공격을 역이용하고 있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오만함에 눈이 멀어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더 이상 과거의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이러한 경거망동은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운명이었다. 진혁은 비서로부터 당시 윤주의 진료 기록을 담당했던 의사가 거액의 돈을 받고 돌연 해외로 이주했다가 최근 국내로 몰래 귀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그 배후에 자신의 어머니가 있다는 심증을 굳히고는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설계한 추악한 범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이제라도 진실을 유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는 퇴근길에 윤주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찾아가 무작정 기다리기로 결심했으며,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으나 과연 그녀가 자신을
만나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호텔 로비에서 진혁은 우연히 비서와 함께 외출해서 돌아오는 민호를 목격하게 되었고, 가까이에서 본 아이의 모습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어 그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는 진혁을 보고는 밝게 웃으며 아저씨 또 만났네요 라고 인사를 건넸는데, 그 순수한 목소리가 진혁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파며 그동안 자신이 놓치고 살았던 수많은 시간과 감정들을 일깨워 주었다. 진혁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한번 잡아보려 했으나, 그 순간 차갑게 들려오는 서윤주의 목소리에 그는 감전된 듯 손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서윤주는 싸늘한 눈빛으로 진혁을 내려다보며 내 아이에게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의 영혼까지 베어버릴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어 주변의 공기마저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진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윤주야, 제발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윤주는 민호를 비서에게 맡겨 먼저 올려보낸 후 진혁을 향해 당신이 나에게 할 말은 5년 전에 끝났어야 했다고 차갑게 대꾸했다. 그녀는 진혁이 내미는 그 어떤 변명이나 사과도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 단호하게 돌아섰으며,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오직 복수를 향한 굳은 의지와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진혁은 멀어지는 윤주의 등을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새삼 깨달았고, 이제는 단순히 용서를 비는 단계를 넘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야만 그녀의 곁으로 한 걸음이라도 다가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곧바로 어머니의 거처로 향해 박 여사에게 5년 전의 진실을 당장 밝히라고 소리쳤으나, 박 여사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오히려 진혁이 그 여자에게 홀려 가문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깊은 골은 이제 메울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으며, 태성그룹의 내부 분열은 서윤주가 의도했던 시나리오대로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밤 윤주는 호텔 창가에 서서 잠든 민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고, 그녀의 손에는 박 여사가 의사에게 거액의 비자금을 송금했던 증거 자료가 들려 있었으며, 이제 이것을 세상에 공개할 타이밍만을 재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이 어머니와 대립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지만, 그것은 애정의 흔적이 아니라 적들이 서로 분열하여 자멸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즐거움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프로젝트 최종 협상에서 태성그룹을 완전히 자신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며 길고 긴 5년의 원한을 씻어내기 위한 화려한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윤주는 태성그룹의 최대 주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박 여사의 경영 부실과 비리 정황을 은밀히 흘리기 시작했으며, 이는 태성그룹의 이사회 내부에서 박 여사의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해 박 여사의 퇴진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진혁은 경영권 방어와 진실 규명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서윤주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정교한 체스판을 움직이듯 침착하게 조종하며 상대방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갔고,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과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불타는 열망이 가득 차 있었다. 에테르 디자인의 사무실에서 윤주는 민호가 그린 그림을 보며 잠시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나, 곧이어 걸려온 비서의 전화 한 통에 다시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것은 박 여사가 최후의 수단으로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려 한다는 소식이었다. 박 여사는 서윤주의 약점을 잡기 위해 민호를 납치하려는 무리수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윤주는 이미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함정을 파놓은 상태였기에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 박 여사를 완전히 법적으로 매장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을 타격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비서들에게 상세한 대응 지침을 하달하며 전투 태세를 완비했다. 진혁은 어머니의 위험한 계획을 알아차리고 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으나, 박 여사는
이미 아들의 통제를 벗어난 괴물이 되어 있었고 그는 결국 윤주에게 전화를 걸어 위험을 알리려 했지만 윤주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윤주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진혁의 뒤늦은 도움 따위는 필요치 않았으며 그녀는 오직 자신의 전략만을 믿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밤이 깊어지자 태성그룹 본사의 조명은 하나둘씩 꺼졌지만 서윤주의 작전실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이제 곧 다가올 결전의 시간이 모든 이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어린 시절의 앨범을 수없이 뒤적였으며 사진 속 자신의 모습과 전날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확인하며 밀려드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넓게 벌어진 이마와 오뚝한 콧날, 그리고 눈매가 서늘하게 가라앉는 특유의 분위기까지 그 아이는 강진혁의 유전자를 그대로 복제해 놓은 것처럼 보였기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거대한 의구심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로 자신의 핏줄이라면 5년 전 서윤주가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이며 어머니가 내밀었던 그 수많은 증거와 진단서들은 대체 어떤 추악한 거짓을 담고 있었는지 그는 미칠 듯한 혼란 속에서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서윤주가 머물고 있는 에테르 디자인의 임시 한국지사 사무실로 향했으며 비서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그녀의 개인 집무실 문을 열어젖히는 무례를 범하고 말았다. 집무실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서윤주는 갑작스러운 침입에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낯선 불청객을 보듯 차갑고도 투명하여 진혁의 뜨거운 감정을 단번에 식혀버렸다. 윤주는 만년필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강 대표님이 이토록 기본 매너도 없이 행동하시는 분인 줄은 몰랐다며 보안팀을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는 서늘한 경고를 던졌고 그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단숨에 위축시키는 강력한 힘과 위험이 서려 있어 진혁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주를 향해 다가가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내 얼굴을 그렇게 빼다 박았는지 당장 설명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윤주는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 입가에 비스듬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강 대표님이 자의식 과잉인 것까지 내가 일일이 신경 써야 할 이유는 없다며 아주 냉소적이고 무심한 어투로 그의 질문을 일축해버렸다. 윤주의 이러한 태도는 진혁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으며 그는 책상을 두 손으로 짚고 상체를 숙여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며 진실을 말할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윤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그와 시선을 마주하며 침묵으로 대응했다. 이때 사무실 안쪽의 휴게 공간에서 잠시 책을 읽고 있던 민호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으며 진혁을 발견하고는 해맑은 표정으로 아저씨 또 만났네요 라고 인사를 건네자 진혁의 심장은 마치 거대한 해머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윤주는 번개처럼 일어나 아이의 앞을 가로막아 섰으며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벌한 기운은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암사자의 그것과도 같아 진혁은 차가운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윤주는 민호에게 잠시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말한 뒤 다시 진혁을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 같은 눈동자로 변해 있었다. 서윤주는 이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자며 가방에서 태성그룹과의 협업 프로젝트 중단 검토서를 꺼내들었고 진혁이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업무 공간을 침범하는 이상 파트너로서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음을 선포했다. 그녀는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당신의 그 가짜는 궁금증 때문에 수천 명의 직원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꼴을 보고 싶으냐고 차갑게 몰아붙여 진혁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진혁은
사업적인 위협 앞에서도 아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아이의 생년월일을 묻으려 했으나 윤주는 당신이 버린 쓰레기 같은 과거에 내 소중한 아이를 끌어들이지 말라며 그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단호함을 보였다. 윤주는 집무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켜서 태성그룹의 실시간 주가 동향과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 조짐을 보여주며 현재 당신이 신경 써야 할 것은 근거 없는 의구심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문의 기업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만약 그 아이가 당신의 아이라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지금껏 어머니의 그늘에서 단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던 무능한 남자가 이제 와서 아비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냐며 가슴 깊은 곳에 박혀있던 비수를 꺼내들었다. 진혁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발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저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 뿐이었다. 서윤주는 한 걸음 다가와 진혁의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 매주는 척하며 귓속말로 속삭였는데, 그 아이는 내 소중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보물이며 당신과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았으니 다신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아들을 언급하지 말라고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내뱉었다. 그녀의 향취는 예전과 같았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오와 멸시는 진혁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날카로워 그는 마치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윤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제 충분히 대화한 것 같으니 경비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나가는 게 당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며 출입문을 가리키는 손짓에도 우아함과 권위를 담아냈다. 진혁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빠져나가자 서윤주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으며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더욱 단단하게 빛나며 복수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계획의 일부였음을 상기하며 그가 진실에 다가갈수록 느끼게 될 고통과 절망이 자신의 5년간의 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윤주는 민우를 다시 품에 안으며 미안하다고 나직하게 읊조렸고 민우는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해주었는데 그 작은 위로가 윤주로 하여금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쓰고 전장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건물 밖으로 나온 진혁은 자신의 차 안에서 핸들을 내리치며 분노와 회한이 뒤섞인 비명을 질렀으며 서윤주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능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비서에게 연락해 에테르 디자인의 모든 동선을 24시간 감시하라고 명령했고 아이가 유치원에 가거나 외출할 때 반드시 머리카락이나 타액을 확보하여 비밀리에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제 경영권 방어보다 진실을 찾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을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지라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를 급발진시켰다. 진혁은 그 길로 어머니인 박 여사의 저택으로 달려가 거실에 앉아있는 그녀를 향해 5년 전 윤주를 쫓아낼 때 사용했던 진단서의 원본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집안에 가구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아들의 광기 어린 행동에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시치미를 떼며 그 불효 같은 여자에게 홀려 제 어미를 몰아세우느냐고 악을 썼지만 진혁은 이제 당신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천류는 이미 갈갈이 찢겨나갔으며 태성그룹의 대저택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아 하인들조차 숨을 죽인 채 각자의 방으로 숨어들었다. 서윤주는 다음날 예정된 태성그룹과의 긴급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으며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 여사의 비자금 장부를 터뜨려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세상의 진리를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하며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태성그룹 주요 주주들의 과반수, 찬성, 서약서가 들려 있었으며 이는 진역조차 모르게 진행된 그녀만의 정교한 전략적 승리였기에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신감이 넘쳤다. 이사회 회의실에 도착한 서윤주는 상석에 앉아있는 박 여사와 눈이 마주쳤고 박 여사의 눈동자에는 도끼와 불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윤주는 아주 여유롭게 목례를 건네며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에 맞춰 자신의 맘녀 반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안이라는 명목하에 박 여사가 관리하던 유령 회사의 명단과 자금 세탁 정황이 담긴 문건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경악과 탄식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조작된 서류라고 주장했으나 윤주가 제시한 증거들은 국세청과 검찰조차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완벽하여 그녀의 몰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진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서윤주가 가진 복수의 깊이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처절하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으며 동시에 그녀가 겪었을 그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가슴이 저릿해지는 통증을 겪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어머니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기업을 바로 세우고 서윤주에게 저질렀던 가문의 죄를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것뿐임을 깨닫고 주주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윤주는 그런 진혁의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은 채 차갑게 회의실을 빠져나왔으며 그녀의 등 뒤로는 박 여사의 처절한 절규와 무너지는 태성그룹의 위상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주는 창밖을 보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 한 방울을 흘렸으며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 지난 5년간 억눌려왔던 한 여자의 사무친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제 다음 단계인 민호의 성씨를 되찾고 아이에게 떳떳한 배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혁과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설령 진혁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신이 입은 상처와 아이가 겪어야 했던 아비 없는 시간의 무게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며 입술을 깨물었다. 밤늦게 퇴근한 서윤주는 잠든 민호의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으며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전쟁터 같았던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고 한 명의 어머니로서 평범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자신 곁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인 민호가 있기에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으며 이제 곧 다가올 진실의 순간이 자신과 민호의 앞날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하며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다. 박 여사는 자신의 화려했던 제국이 5년 전 내쫓았던 서윤주라는 가녀린 존재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거실의 값비싼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충직한 수하들에게 당장 서윤주의 해외 행적을 낱낱이 뒤져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라고 독촉하며 광기를 보였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명예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추악한 범죄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서윤주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에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자금 횡령 정황이 있다는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정보를 유력 언론사에 유포하여 그녀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비열하고도 치밀한 공작을 은밀하게 시작했다. 서윤주는 박 여사가 쥐 몰린 고양이처럼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임을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에테르 디자인의 보안팀을 풀 가동하여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역으로 추적하며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게 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다. 윤주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태성그룹 내부 첩자의 보고서를 읽으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고 박 여사가 매수한 언론사 명단과 그들에게 전달된 위조 서류의 사본을 확인한 뒤 이를 역이용해 태성그룹의 주가, 조작 혐의까지 한꺼번에 엮어버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적이 강하게 나올수록 더욱 냉철해졌으며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데이터와 전략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방을 준비하는 프로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한편 강진혁은 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착과 서윤주의 차가운 복수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으며 밤잠을 설쳤지만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민호의 존재였으며 그는 결국 자신의 비서가 극적으로 구해온 민호의 칫솔과 머리카락이 든 비닐봉지를 손에 쥐고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이것을 친자 확인 검사 기관에 맡기기만 하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만약 아이가 자신의 아들로 밝혀졌을 때 감당해야 할 진실의 무게와 서윤주에게 저지른 가문의 죄악이 너무나도 무거워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한참 동안 어둠 속에서 고뇌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의뢰서를 작성하며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임을 직감했고 어머니 몰래 개인 비서만을 대동한 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설 검사소로 향했다. 검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진혁은 과거 윤주와 행복했던 짧은 순간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왜 그렇게 쉽게 어머니의 말에 현혹되어 사랑하는 여자를 사지로 몰아넣었는지 자책했으며 이제야 보이는 진실의 조각들이 가슴을 찔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검사를 의뢰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48시간이 걸린다는 상담원의 말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본 서윤주의 인터뷰 기사에서 그녀가 보여준 당당하고 지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매료되면서도 자신은 결코 그녀의 곁에 설 자격이 없다는 비참함을 동시에 느꼈다. 진혁은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꾸미고 있는 음모가 서윤주에게 치명상을 입힐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버리고 윤주를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은밀한 행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박 여사가 사주한 가짜 폭로 기사가 드디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며 서윤주와 에테르 디자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태성그룹의 홍보팀은 일제히 윤주를 부도덕한 기업가로 몰아세우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윤주는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며 그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사가 나간 지 정확히 3시간 만에 미리 준비해둔 반박 자료와 함께 박 여사가 기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음성 녹취록을 전격 공개하며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켰고 언론의 화살은 이제 서윤주가 아닌 태성그룹과 박 여사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로 향하게 되었다. 대중은 권력을 이용해 선량한 기업가를 매장시키려 한 태성그룹의 만행에 분노했고 서윤주는 피해자로서의 동정론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천재적인 전략가라는 찬사를 동시에 받으며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박 여사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고 서윤주를 직접 만나겠다며 에테르 디자인 사무실로 들이닥쳤으나 윤주는 그녀를 사무실이 아닌 경찰이 대기하고 있는 보안구역으로 유인했다. 박 여사는 윤주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 했지만 윤주는 가볍게 그녀의 팔목을 낚아채며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으니 품위 있게 무너지는 법이라도 배우라고 차갑게 일갈하여 박 여사의 길을 죽였다. 주변에 있던 비서들이 이 광경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었으며 윤주는 박 여사에게 5년 전 자신의 진단서를 조작했던 의사가 이미 자백을 마쳤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녀의 마지막 생명줄이나 다름없던 비밀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어 박 여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진혁은 어머니의 추락을 지켜보며 깊은 비애를 느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비호하는 것이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길임을 깨달았기에 그는 독자적으로 이 사회를 소집하여 박 여사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강수를 두었다. 그는 이 사회장에서 어머니의 비리 증거들을 직접 제출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슬픔이라기보다 망가진 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이를 지켜보던 주주들은 진혁의 단호한 결단에 당황하면서도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다. 진혁은 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윤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녀는 여전히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그는 자신의 진심이 닿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서윤주는 박 여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함을 느꼈는데,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5년간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복수라는 목표가 서서히 달성되어 가면서 생기는 공허함이었고, 그녀는 퇴근 후 민호를 안아주며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만큼은 이런 더러운 음모가 없는 곳이길 간절히 바랐다. 민호는 엄마의 슬픈 눈빛을 읽었는지 작은 손으로 윤주의 볼을 어루만지며 "엄마, 내가 있잖아" 라고 위로했고, 윤주는 아이의 목소리에 다시 힘을 얻어 내일 있을 최종 담판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이제 태성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되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강진혁과의 해묵은 감정을 정리하고 민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일뿐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로 한 당일 아침, 강진혁은 검사소로부터 도착한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책상 위에 두고 한참 동안 응시했으며, 그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려와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결과지를 확인했고, 그곳에는 친자 확률 99.9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증오했던 서윤주가 자신의 아들을 품고 5년을 버텨왔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소중한 아이를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던 가문의 만행에 그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참회와 절망을 동시에 맛보았다. 진혁은 결과지를 품에 안고 곧장 서윤주의 집으로 향했으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녀를 향해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민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울부짖으며 고백했다. 서윤주는 문 안쪽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금 불길이 있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제 와서 아비 노릇을 하겠다는 그의 뒤늦은 후회가 가증스럽게만 느껴져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인터폰 너머로 "당신은 민호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으니 당장 내 집 앞에서 사라지라고" 차갑게 내뱉었고, 진혁은 닫힌 문 앞에서 밤이 깊도록 자리를 뜨지 못한 채 비를 맞으며 자신의 과오를 온몸으로 속죄하려 애썼다. 다음 날 서윤주는 검찰에 박 여사의 진단서, 조작 및 살인미수 혐의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적 처벌을 시작했고, 태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며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결국 검찰에 긴급 체포되어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으며, 그녀의 오만했던 안색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노파의 모습으로 전 국민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고, 서윤주는 그 광경을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며 비로소 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으며, 강진혁이 민호를 향해 뻗치는 손길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아이의 미래를 자신만의 힘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법적 투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의 구속 소식은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태성그룹 내부의 비리를 폭로한 서윤주는 정의의 사도로 추앙받게 되었으나,
그녀는 세간의 관심보다는 오직 민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모든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조용히 다음 단계를 밟아나갔다. 그녀는 에테르 디자인의 본사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태성그룹의 핵심 인재들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이는 사실상 태성그룹을 뿌리째 흔들어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거대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진혁은 어머니의 구속 이후 폐인처럼 지내다가 서윤주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태성그룹의 경영권을 조건 없이 서윤주에게 넘기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진혁의 경영권 포기 선언은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는 오직 서윤주의 마음을 돌리고 민호에게 속죄할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라고 믿었기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서윤주는 진혁의 예상치 못한 행보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는 그가 내민 손길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며 그것이 민호를 위한 최선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치밀하게 따져보았다. 그녀는 진혁을 직접 만나 그의 진심을 확인하기로 결심했고, 두 사람은 5년 전 헤어졌던 그 차가운 빗속의 공원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으며, 이번에는 윤주가 아닌 진혁이 비에 젖은 채 처량한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원에서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으며, 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경영권 승계 서류를 건네며 이것으로 내 죄가 씻기지는 않겠지만 민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며 고개를 숙였고, 윤주는 서류를 받지 그를 가만히 응시했다. 윤주는 당신이 버린 것은 경영권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심이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하며, 민호는 돈이나 권력보다 진정한 아버지를 원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5년 전에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진혁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 진혁은 윤주의 말에 반박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눈물만을 흘렸고, 윤주는 차갑게 돌아서며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며, 진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집으로 돌아온 윤주는 잠든 민호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자문했지만, 그녀는 민호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다음 날의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했다. 그녀는 이제 한국 건축계의 정점에 서게 되었으며, 그녀가 설계하는 미래에는 더 이상 강진혁이나 박 여사 같은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창밖의 새벽빛을 바라보았고, 이제 진정한 승리자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정의는 구현되었지만,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 그녀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는 여전히 묵직하게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으나,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진혁은 자신의 손 안에서 파르르 떨리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응시하며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는 듯한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으며, 결과지에 선명하게 각인된 친부 확률 99.99%라는 숫자는 그가 지난 5년 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진실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서윤주가 홀로 아이를 품고 차가운 타국 땅에서 얼마나 모진 풍파를 견뎌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며,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인 박 여사가 꾸몄던 추악한 음모가 한 여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핏줄까지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리는 분노와 주체할 수 없는 비참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모든 서류를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었고,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진 진실의 무게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처절하게 속죄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쏟아진 물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시간이었다. 같은 시각 서윤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을 소집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그녀는 단상 위에 올라가 5년 전 자신이 강가에서 쫓겨날 당시의 진료, 기록이 담긴 원본 파일과 박 여사가 해당 병원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송금했던 계좌 내역을 하나씩 화면에 띄우며 장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다잡으며 자신이 겪었던 수모는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한 기업의 총수가 자신의 며느리를 조직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국가 의료 시스템을 기만하고 조작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사회적 정의를 촉구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는 멈추지 않았고 서윤주의 눈빛은 복수심보다는 진실을 밝힌 자의 당당함으로 빛났으며 그녀의 폭로는 태성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의 근간을 흔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치명적이고도 정교하게 설계된 폭탄과도 같아 모든 이의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태성그룹과 박 여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로 가득 찼고 5년 전 불임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이혼당했던 비운의 며느리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 돌아와 진실을 밝히는 이 드라마틱한 서사의 대중은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서윤주를 시대를 대표하는 강인한 여성의 상징으로 축혀 세웠으며 반대로 박 여사는 권력을 이용해 약자의 인권을 유린한 악녀로 낙인 찍혀 그녀가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사회적 지위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태성그룹의 고객센터는 항해 전화로 마비되었고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하며 경영진들은 공포에 질린 채 대책회의를 소집했으나 이미 거대한 파도를 막기에는 그들의 대처가 너무나 늦고 미흡하여 파멸의 징조만이 가득했다. 강진혁은 유전자 결과지를 품에 넣은 채 어머니의 거처로 달려가 박 여사를 대면했으며 그녀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서윤주의 기자회견을 보며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으나 아들을 보자마자 다시 오만한 태도로 돌아와 그 기집애가 꾸민 가짜 뉴스라며 악을 써댔다. 진혁은 그런 어머니의 발치에 친자 확인 결과지를 던지며 당신이 죽었다고 속였던 내 아들이 살아있고 당신이 불임이라고 몰아세웠던 윤주가 내 아이를 낳았다며 이것도 가짜라고 우길 셈이냐고 분노의 사자처럼 포효하여 박 여사의 입을 막아버렸다. 박 여사는 결과지를 확인하고는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비틀거렸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고 진혁은 그런 어머니에게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정조차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며 절연을 선언하고 차갑게 뒤돌아섰다. 박 여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화려한 저택이 아닌 차가운 구치소의 담벼락이 어른거리기 시작했고 평생을 바쳐 지켜온 태성그룹마저 자신의 손을 떠나 서윤주의 영향력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환청을 들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녀의 욕심이 부른 참사는 결국 가장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문의 명예는 이제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어 시궁창에 처박혔으나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때 여왕처럼 군림하며 사람들의 운명을 제멋대로 주물렀던 그녀의 손은 이제 공포와 후회로 힘없이 떨리고 있었으며 그녀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그 끝은 알 수 없는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어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서윤주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으며 그녀의 책상 위에는 태성그룹의 주주들이 보내온 지지서한과 협력업체들의 연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나 그녀의 마음은 승리의 도취감보다는 오랜 수건을 해결한 뒤에 고요한 평온함에 가까운 상태였다. 그녀는 비서로부터 박 여사가 검찰로부터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이제야 5년 전 빗속에서 홀로 울던 어린 서윤주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복수하는 것을 넘어 민호가 당당하게 자신의 뿌리를 찾고 그 누구도 아이의 출생을 비하할 수 없도록 법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완벽한 마무리를 준비했다. 태성그룹의 이사회는 긴급하게 소집되어 박 여사의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강진혁 또한 경영부실과 가문의 추문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요받았으나 그는 오히려 담담하게 사퇴서를 제출하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의외의 행보를 보였다. 그는 이제 돈과 권력이 서윤주와 민호의 마음을 되돌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직 진심 어린 사죄와 헌신만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었기에 자신의 주식을 전부 공익,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여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진혁의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은 서윤주조차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으며 그녀는 그가 보여준 진정성에 잠시 흔들리는 듯했으나 이내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차갑게 굳히고 그를 향한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민호는 호텔방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고 아이는 비록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은 알지 못했지만 엄마가 아주 큰 일을 해냈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윤주가 돌아오자 품으로 달려들어 엄마가 제일 멋지다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윤주는 아이의 온기를 느끼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괴물이 되었어야만 했던 시간들을 떠올렸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민호의 등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민호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전쟁터 같았던 윤주의 하루를 치유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으며 그녀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지옥이라도 갈 수 있다는 각오를 다지며 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려 애썼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강진혁이라는 잔상이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강진혁은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서윤주의 사무실 앞에서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으며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속죄하는 순교자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그녀에게 단 5분만이라도 대화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윤주는 퇴근길에 그를 발견하고는 무시하려 했으나 그의 초췌해진 얼굴과 진심이 담긴 눈빛에 이끌려 결국 차에 오르기 전 그를 대면했고 진혁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윤주가 단호하게 이를 저지하며 추한 짓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진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민호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죽고 싶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에 걸쳐 갚을 수 있게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윤주는 당신이 갚아야 할 것은 나에게가 아니라 민호의 잃어버린 년이라며 차갑게 대꾸했다. 윤주는 진혁에게 당신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기부한 것이 민호에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 결정으로 인해 민호가 물려받아야 할 가업이 흔들리게 된 것은 또 다른 무책임이라고 지적하며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임을 꼬집어 진혁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 그녀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감상적인 사과보다는 아이가 안전하고 부유하게 자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용히 협력하라며 비즈니스적인 관계 이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선을 그었고 진혁은 그녀의 논리적이고 냉철한 비판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윤주는 차문을 닫으며 이제 당신의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라며 차를 출발시켰고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진혁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억누른 채 핸들을 꽉 쥐고 앞을 향해 나아갔다. 박 여사를 진료했던 병원장은 서윤주가 미리 확보해둔 증거와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 모든 범행을 자백했으며 그는 박 여사가 직접 작성한 각서와 뇌물수수일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건의 마침표를 찍었고 이로 인해 의료계 전체에도 거센 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강간애가 서윤주에게 저지른 만행을 대서특필하며 인과응보의 표본으로 삼았고, 서윤주는 이 과정에서 얻은 막대한 위자료와 합의금을 전부 미혼모 지원단체에 기부하며 자신의 도덕적 우위까지 완벽하게 입증해냈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대중으로부터 성녀라는 칭송까지 듣게 만들었으며, 태성그룹의 주주들은 이제 강진혁이 아닌 서윤주를 새로운 리더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며 그녀를 기업의 구원자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서윤주는 이제 태성그룹의 최대 주주들과 개별적인 미팅을 가지며 회사의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플랜을 제시했고,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기업을 망치는 대신 오히려 적의 심장부를 장악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진정한 승리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으며, 주주들은 그녀의 탁월한 식견에 감탄했다. 그녀는 강진혁에게 연락하여 이제 당신이 버린 경영권을 내가 대신 맡아 회사를 정상화할 것이니 당신은 뒤에서 민호의 법적 보호자로서 필요한 절차에만 협조하라고 명령하듯 통보했고, 진혁은 그녀의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녀의 조력자가 되기로 맹세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피해자와 가해자에서 갑과 을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기묘하게 변모했으며, 서윤주는 이제 태성그룹의 로고가 박힌 빌딩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곧 이 건물의 주인이 될 것임을 선언하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태성그룹 내부 임직원들은 서윤주의 귀환을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나 그녀가 보여준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비전 제시를 보고 점차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단 일주일 만에 조직 장악을 완료하며 자신의 카리스마가 단순히 복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실력에서 근거한 것임을 만천하에 증명했다. 박 여사의 측근들은 대대적으로 숙청되었고, 그 자리에는 서윤주가 해외에서 함께했던 인재들이 배치되어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으며, 진혁은 자진해서 말단 고문직을 맡아 현장에서 발로 뛰며 그녀의 명령을 수행하는 충직한 부하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서윤주는 그런 진혁을 보며 가끔은 기분이 묘해졌으나 결코 사적인 감정이 업무에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고, 그녀의 앞날에는 오직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박 여사는 감옥 안에서도 마지막 도끼를 품고 있었으며, 그녀는 비밀리에 숨겨두었던 해외 차명 계좌의 자금을 움직여 서윤주의 유일한 약점인 민호를 해치려는 끔찍한 음모를 다시금 획책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일그러진 욕망은 끝내 멈출 줄 모르는 폭주기관차처럼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이 사실을 감지한 서윤주의 보안팀은 즉시 비상태세에 돌입했으나 박 여사가 고용한 킬러들은 이미 한국에 입국하여 민호의 동선을 파악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며, 평화롭던 서윤주의 일상에 다시 한번 거대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윤주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민호를 자신의 집무실 옆 비밀 공간에 머물게 했으나 적들의 공격은 생각보다 집요하고 잔인했으며,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아들의 목숨을 건 최후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밤이 깊어지자 태성그룹 본사 건물 주변에는 수상한 차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서윤주는 CCTV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권총을 쥐고 있는 보안 요원들에게 사격 허가를 내리는 단호함을 보였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무서운 투지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강진혁에게 전화하여 민호가 위험하니 당장 이곳으로 오라고 명령했고, 진혁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아이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장으로 달려왔으며, 이제 두 사람은 과거의 원한을 잠시 접어둔 채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 운명적으로 손을 잡게 되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건물의 전등이 일제히 꺼졌고, 어둠 속에서 첫 번째 총성이 울려 퍼지며 서윤주의 화려한 복수극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생존 전쟁으로 변해버린 채 다음 장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태성그룹 본사 건물의 전원이 완전히 차단된 정적 속에서 서윤주는 민호의 귀를 막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으며, 그녀의 심장은
폭발할 듯이 뛰고 있었지만 차가운 이성은 오히려 더욱 또렷하게 빛나며 보안팀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송했고,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는 박 여사의 잔인함에 다시 한번 치를 떨며 이 싸움의 끝이 결코 단순한 승리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건물의 비상발전기가 가동되기 전에 그 찰나와 같은 암흑 속에서 구두굽 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윤주는 손에 쥔 호신용 경보기를 꽉 움켜쥐며 침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애썼는데, 그때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은 박 여사가 보낸 킬러가 아니라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몰아쉬는 강진혁이었으며,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오직 아들의 안위만을 갈구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어둠 속에서도 윤주의 실루엣을 찾아내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섰으며, 그는 자신의 등 뒤로 느껴지는 아들의 온기를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지만, 곧이어 복도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금속음과 괴한들의 위협적인 발소리에 다시 온몸의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키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들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각오를 다졌다. 서윤주는 처음에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으나, 그의 옷자락에 묻은 핏자국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보안 요원들과 사투를 벌이며 올라온 흔적임을 깨닫고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으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가 민호의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려 한다는 진심을 읽어낼 수 있었다. 비상조명이 붉은 빛을 내뿜으며 켜지는 순간 괴한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으나, 이미 준비를 마친 에테르 디자인의 정예 보안팀이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고, 진혁은 윤주와 민호를 안쪽 비밀 공간으로 밀어넣으며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상황이 종료된 후 경찰들이 들이닥쳐 괴한들을 연행해 나갔으며, 서윤주는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민호를 달래며 강진혁을 차갑게 응시했는데, 그의 팔에서 흐르는 피가 대리석 바닥을 적시고 있었음에도 그는 오직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자신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다. 윤주는 구급대원을 부르라는 지시를 내리면서도 진혁에게 당신의 이 돌발 행동이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차갑게 선을 그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고인 눈물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는 그에 대한 증오와 연민이 뒤섞인 인간적인 고뇌의 산물이었다. 진혁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미소를 지으며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짧은 말을 남긴 채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윤주는 그를 바라보며 지난 5년간 쌓아온 복수의 성벽이 아주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윤주는 병원에 입원한 강진혁의 소식을 비서로부터 전해 들으며 곧바로 태성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으며, 그녀는 박 여사가 옥중에서도 살인교사를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며 태성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 주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녀는 이제 방어적인 자세를 버리고 굶주린 호랑이처럼 공격적으로 변모하여 박 여사의 비자금으로 매수된 이사들을 차례대로 숙청하기 시작했고, 태성그룹 내부에 부패한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는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며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다졌다. 박 여사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피를 토하며 절규했으나 이미 그녀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서윤주는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는 목숨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국이 원수의 손에 넘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게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박 여사의 완전한 몰락과 함께 서윤주는 태성그룹의 임시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되었으며, 그녀는 회사의 로고부터 경영 철학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스타일로 뒤바꾸어 놓았고, 태성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실시하며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한 거대 기업을 구원한 여왕으로서 대중의 찬사를 받았으며, 그녀가 걸어가는 길마다 플래시 세례와 환호가 이어졌으나 정작 그녀의 마음속은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윤주는 매일 밤 집무실에 홀로 앉아 강진혁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가 보여준 헌신이 진정으로 속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인지 고민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서류 더미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으며 감정의 소용돌이를 외면하려 애썼다. 강진혁은 수술 후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서윤주를 찾아오는 대신 민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며 그는 자신이 소유한 태성그룹의 모든 지분과 부동산 그리고 해외 자산을 민호의 명의로 이전하는 법적 절차를 마친 뒤 이를 윤주에게 전달하며 자신은 아무런 조건 없이 떠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다. 서윤주는 그가 내민 막대한 재산 상속 서류를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진혁은 그저 멀리서 아이가 커가는 모습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소박한 부탁만을 남긴 채 비서진조차 대동하지 않고 병원을 퇴원하여 종적을 감췄다. 윤주는 그가 남긴 빈자리를 보며 승리의 쾌감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고 민호가 아빠는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통증을 겪으며 자신이 원했던 복수의 끝이 진정 이런 것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태성그룹은 에테르 디자인과 합병하여 에테르 태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으며 서윤주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건축계의 1인자로 우뚝 섰고 민호는 엄마의 사랑과 최고의 교육 환경 속에서 구김살 없이 밝은 아이로 성장하며 많은 이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윤주는 경영인으로서의 냉철함과 어머니로서의 따뜻함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며 완벽한 삶을 사는 듯 보였으나 비 오는 날이면 가끔 창밖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지었고 그녀의 책상 서랍 깊은 곳에는 강진혁이 보낸 짧은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진혁은 시골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는 매달 민호에게 필요한 책과 교구들을 익명으로 보내며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고행의 길을 걷고 있었으나 윤주는 이미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전부 알고 있었다. 서윤주는 어느 날 결심한 듯 민호를 데리고 진혁이 머물고 있는 마을로 향했으며 그녀는 멀리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진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5년 전의 증오가 이제는 형언할 수 없는 애틋함으로 변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민호는 아빠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윤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윤주는 그에게 다가가 당신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민호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차갑지만 따뜻한 손을 내밀어 그의 뺨을 어루만져 주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대한 장벽은 민호의 웃음소리와 함께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과거의 아픔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그들의 앞날을 비추었으며 서윤주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기나긴 전쟁이 진정한 평화로 마무리되었음을 느꼈다. 박 여사는 감옥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재결합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쳐버려 정신병동으로 이송되었다는 보고를 끝으로 서윤주의 복수 리스트에서 영원히 삭제되었으며 이제 윤주는 오직 자신의 행복과 민호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진혁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파도 소리는 지난날의 슬픔을 씻어내듯 경쾌하게 들려왔고 진혁은 윤주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평생을 다해 지키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건넸으며 윤주는 그의 어깨의 머리를 기대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연회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평범한 연인이자 부모로 돌아가려 했으며 석양을 등지고 걷는 세 사람의 그림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서윤주는 이제 태성그룹의 회장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에테르 디자인의 창작 활동과 민호의 양육에 전념하기로 했으며 그녀는 진정한 권력은 남을 짓밟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깨닫고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났다. 강진혁 또한 자신의 과오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며 윤주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고, 민호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누구보다 올바르고 현명한 아이로 자라나 가문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전설이 되었다. 고난은 끝났고 시련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이제 그들 앞에는 오직 찬란한 햇살만이 가득한 새로운 인생의 장이 펼쳐져 있어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복수는 차갑게 시작되었으나 마무리는 뜨거운 사랑과 용서로 채워졌으며, 서윤주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5년의 시간을 이제는 소중한 교훈으로 간직한 채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녀의 곁에는 항상 그녀를 믿어주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다. 그녀는 가끔 거울을 보며 예전에 나약했던 자신에게 안녕을 고했고,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여왕의 품격을 갖춘 채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일구어 나갔으며, 그녀의 웃음소리는 이제 집안 전체에 가득 울려 퍼졌다. 민호가 아빠와 함께 축구를 하며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윤주는 시원한 바람을 만끽했고,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아닌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으며,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견고하고 아름답게 유지되었다. 강진혁은 가끔 잠든 윤주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아인지 되새겼고, 그녀를 다시 얻기 위해 바쳤던 자신의 진심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소박한 반지를 어루만지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윤주는 잠결에도 그의 온기를 느끼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그들의 작은 울타리 안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으며,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갔다. 서윤주의 이름은 이제 복수의 화신이 아닌 사랑과 포용의 아이콘으로 기억되었으며, 그녀가 일구어낸 에테르 태성은 세계 최고의 건축 기업으로 성장하여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성공과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서윤주는 이제 자신이 받은 축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녀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어 국가적인 훈장까지 수여받는 영광을 누렸다. 그녀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고, 그 끝은 누구나 바라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움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녀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향기를 내뿜으며 빛났다. 민호는 엄마를 닮아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청년으로 성장했고, 그는 아빠의 사업 수완을 이어받아 가업을 더욱 번창하게 만들었으며, 서윤주와 강진혁은 백발이 된 후에도 손을 꼭 잡고 산책을 즐기는 다정한 노부부의 모습으로 여생을 보냈다.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은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으며, 사진 속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그늘도 찾아볼 수 없는 맑고 투명한 행복이 서려 있었고, 그들이 함께 견뎌온 고통의 시간은 이제 추억이라는 이름의 보석이 되어 그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서윤주는 눈을 감으며 자신의 인생이 그토록 찬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사랑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회상했고,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미소가 머물렀으며, 그렇게 그녀의 위대한 여정은 완벽한 결말을 맞이했다. 우리는 가끔 인생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지만, 서윤주처럼 강인한 의지와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남기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치고자 하며,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등불로 남을 것이다.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놓인 것처럼 차갑고 무거웠으며 수많은 주주와 이사진은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정기총회가 아니라 한 가문의 몰락과 새로운 지배자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현장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회의실 벽면을 장식한 대형 모니터에는 박 여사가 그동안 은밀하게 관리해온 비자금 세탁 통로와 유령 회사의 명단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고, 사람들은 그 추악한 진실 앞에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옆 사람과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으나, 서윤주가 입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는 티끌 하나 없는 흰색 수트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으며,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규칙적이고 단호하게 회의실 대리석 바닥을 울려 퍼지며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상석에 앉아있던 박 여사는 서윤주를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화려하게 꾸민 안색은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흑빛으로 변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권력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게 만들었다. 서윤주는 박 여사와의 거리가 단 3걸음밖에 남지 않았을 때 걸음을 멈추고 아주 우아하면서도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과거 자신이 당했던 수모를 되돌려주겠다는 복수심을 넘어 정의를 실천하는 자의 단단한 신념이 깃들어 있어 상대방을 압도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오늘의 안건은 박 여사의 대표이사 헤이만과 더불어 그녀가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것임을 선포했으며, 그 목소리는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어 박 여사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어놓았다. 박 여사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윤주를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은 조작된 자료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서윤주는 그녀가 매수했던 비서와 의사, 그리고 회계사들의 자필, 서명과 증언 영상이 담긴 태블릿 PC를 모든 주주에게 배포한 상태였다. 주주들은 화면에 담긴 구체적인 횡령 액수와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는 박 여사를 향해 거센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으며, 일부 주주들은 당장 검찰에 고발하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으나, 서윤주는 이 모든 혼란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의사봉을 두드렸다. 박 여사는 자신의 수하들이 이미 서윤주에게 매수되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았으며,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가문의 명예와 권력이 단 1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뼈저리게 지켜봐야만 했다. 헤이만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쳐 박 여사의 팔목에 수갑을 채웠으며, 그녀는 끝까지 품위를 지키려 애썼으나 경찰차에 실려가기 전 서윤주의 발치에 침을 뱉으려다 실패하고 오히려 바닥에 흉측하게 고꾸라지는 추태를 보이고 말았다. 서윤주는 그런 그녀를 단 한 번도 내려다보지 않은 채 이사회장 밖으로 걸어 나왔으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플래시 세례는 이제 새로운 여왕의 등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축포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리고 아팠는데, 그것은 자신이 이긴 대가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완전한 파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그녀는 쏟아지는 찬사 속에서도 홀로 고독한 승리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절감하며 건물 밖으로 향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울 하늘은 마치 서윤주의 슬픈 내면을 대변하듯 갑작스러운 먹구름과 함께 거센 빗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건물 입구에서 우산을 펴기도 전에 차가운 빗물이 자신의 어깨를 적시는 것을 느꼈으나 피하지 않은 채 비가 내리는 거리의 풍경을 응시했다. 그때 건물 입구 건너편 공원 한복판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강진혁의 뒷모습이 보였으며, 그는 이미 온몸이 젖어 형색이 초라해 보였지만 서윤주가 나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듯한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윤주는 그를 무시하고 차에 오르려 했지만 진혁이 자신을 발견하고는 절뚝이는 다리로 달려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는 돌발 행동을 하자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빗속에 멈춰 서고 말았다. 강진혁은 빗물이 눈을 가려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도 서윤주의 구두 앞코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서 가타프게 들려왔지만 그 안에는 5년간 억눌러왔던 진심, 어린 참회와 고통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윤주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며 네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너에게 저지른 만행을 다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자격을 잃었다고 울먹였으며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쥐어뜯으며 비명을 지르듯 속죄의 말을 쏟아냈다. 그는 윤주에게 다시 시작하자거나 용서해달라는 염치 없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단지 자신이 얼마나 너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비겁함 때문에 얼마나 추악하게 변했었는지 그것만은 알아달라며 바닥을 머리에 또시며 오열했다. 서윤주는 빗속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으나 그녀의 손은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꽉 쥔 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녀는 진혁의 말이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관찰했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이 빗속에서 쫓겨날 때 그가 보여주었던 차가운 뒷모습을 떠올렸으며 지금 그의 눈물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입은 상처와 민호가 겪어야 했던 아비, 없는 서러움을 씻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윤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려다 다시 집어넣고는 진혁에게 당신의 이 고백이 나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당신이 지은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것이니 남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속죄하며 살라고 아주 냉정하고 모질게 쏘아붙였다. 진혁은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녀의 독설조차 달콤한 선물처럼 느껴졌으며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그녀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윤주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백미러에 비친 빗속의 남자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며 그녀는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고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진정한 복수의 완성인지에 대해 깊은 회의감에 휩싸였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서울의 도심은 빗줄기에 가려 희미해져 갔으며 두 사람 사이에 5년이라는 세월의 강물은 이제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깊은 시면이 되어 그들을 갈라놓은 채 영원히 흐를 것만 같은 서글픈 분위기를 자아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주는 잠든 민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 아이에게 아버지를 빼앗은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은 아니었는지 자문했지만 그녀는 민호가 자라나서 할머니와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낄 실망감을 떠올리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는 이제 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내일 있을 취임사 원고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원고에는 복수가 아닌 화해와 혁신이라는 단어가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차가운 고립 속에서 한 명의 어머니이자 경영인으로서 고독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윤주는 창밖으로 여전히 내리는 비를 보며 강진혁이 아직도 그 공원에 서 있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그가 영원히 그 자리에서 자신을 기다려주길 바라는 모순된 갈망을 품고 있어 그녀를 더욱 괴롭히며 밤을 지새우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주는 대한민국 재계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카메라 앞에 섰으며 그녀의 취임사는 전국에 생중계되어 많은 여성과 약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태성그룹의 주가는 그녀의 부임 소식과 함께 기적적으로 반등하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수의를 입고 감방에서 그 뉴스를 보며 자신의 시대가 완전히 종언을 고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녀는 감옥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조차 서윤주가 보낸 비웃음처럼 느껴져 절규하다가 결국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서윤주는 이제 개인적인 원한의 고리를 끊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으며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동료들과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에 더 이상 강진혁이라는 과거의 유령에게 자신의 소중한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고개를 높이 쳐들었다. 하지만 운명은 가끔씩 얄궂은 장난을 치듯 서윤주의 일상에 강진혁의 흔적을 남겨놓았으며 그녀는 회사 도서관에 기증된 수천 권의 아동 도서가 강진혁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익명으로 보낸 선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잠시 마음이 휘청이는 것을 느꼈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진혁이 보내온 편지들을 단 한 통도 뜯어보지 않은 채 벽난로 속에 던져 태워버렸지만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의 간절한 필체를 본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손가락 끝에 가벼운 경련을 일으켰고 이는 여전히 그녀의 심장 밑바닥에 그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음을 암시했다. 윤주는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책임감과 정의라는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살아가기로 했으며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은 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어 그녀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져만 갔으나 그녀의 밤은 늘 쓸쓸했다. 민호는 유치원에서 아빠의 얼굴을 그려오며 엄마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때마다 윤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통증을 겪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난 사람이라고 답하며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려 애썼으며 아이의 눈동자에서 진혁의 그림자를 발견할 때마다 눈을 감았다. 그녀는 언젠가 민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모든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다짐하며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고 그 공원은 진혁이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장소였으나 이제는 푸른 잔디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어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덮어버린 듯 평화로웠다. 윤주는 이제 과거의 서윤주를 완전히 놓아주기로 했으며 그녀는 호수 위로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제는 눈물이 아닌 미소로 민호를 지키는 강인한 여왕의 모습을 확인하고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어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박 여사의 최종 공판날 서윤주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녀의 범죄 사실을 담담하게 진술했으며 박 여사는 법정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으나 재판장은 그녀에게 징역 15, 연애 중형을 선고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였다. 법정을 나오는 윤주의 어깨 위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내리쬐었고 그녀는 이제야 진정으로 모든 숙제가 끝났음을 느꼈으며 그녀의 등 뒤로는 무너진 권력의 잔해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앞길은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어 있어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민호를 품에 꼭 껴안으며 이제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된다고 속삭였고 아이의 따뜻한 체온은 그녀가 5년 동안 겪었던 모든 추위와 외로움을 한순간에 녹여버리는 마법 같은 치유의 힘을 발휘하며 그녀의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강진혁은 그 후로 서울을 떠나 아주 먼 시골 마을로 내려가 작은 학교의 수의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갔으며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염기를 청소하며 서윤주와 민호의 건강을 빌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하루를 시작했고 그의 방에는 오직 서윤주의 기사가 실린 신문 스크랩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결코 그녀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으며 그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최고의 속죄라고 믿었기에 고독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연의 품 안에서 천천히 늙어가는 길을 선택했다. 두 사람은 이제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평행선을 달리며 각자의 방식으로 과거를 매듭지었고 서윤주의 삶은 완벽한 성공으로 강진혁의 삶은 처절한 속죄로 마무리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독한 사랑과 복수의 대서사시는 이렇게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었다. 서윤주는 이제 태성그룹의 이름을 에테르 글로벌로 공식 변경하고 세계 건축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의 반열에 올랐으며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수많은 영화와 책으로 만들어져 후세의 영감을 주는 위대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녀는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가에 생긴 미세한 주름을 보며 그 주름 하나하나가 자신이 견뎌온 인고의 시간임을 대견하게 여겼으며 그녀의 미소는 이제 도끼를 뺀 온전한 평화와 지혜로 가득 차 있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을 가졌다. 민호는 엄마의 뒤를 이어 멋진 청년으로 자라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고, 서윤주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자신의 기나긴 여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자신의 일기를 조용히 덮었다. 에테르 글로벌의 새로운 본사 건물은 서울의 하늘을 찌르듯이 웅장하게 서 있었으며 유리 외벽은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이는 서윤주가 지난 5년간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승리의 상징이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거대한 이정표와도 같아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로비에 들어서는 직원들은 이제 과거에 경직된 태성그룹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었으며, 서윤주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자신이 바꾼 세상을 내려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자신의 마음속에 깃들었음을 느끼며 깊고 차분한 숨을 내쉬며 과거의 슬픔을 완전히 씻어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전 세계에서 답지한 협력 제안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서윤주는 이제 권력의 정점에서 오만해지기보다는 낮은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리더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매 순간 자신을 채찍질하며 더욱 완벽한 경영을 이어나갔다. 박 여사는 차가운 감방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가졌던 모든 권력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음을 인정하지 못한 채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가문의 혈통과 체면은 이제전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여 시궁창 속을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녀를 보좌하던 수하들은 이미 서윤주의 관용 아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거나 법의 심판을 받아 뿔뿔이 흩어졌고, 박 여사는 홀로 남겨진 고독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음모가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음을 깨닫고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모든 기차는 떠난 뒤였다. 그녀는 가끔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서윤주의 환영을 보며 비명을 질렀고, 교도관들은 그녀를 이제 욕망의 눈먼 가련한 노파로 취급하며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그녀가 지은 죄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은 채 영원히 그녀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어 남았다. 에테르 글로벌의 창립 5주년 기념식 날, 서윤주는 수천 명의 하객 앞에서 단상에 올라 자신의 인생 철학을 담은 감동적인 연설을 시작했으며, 그녀는 성공의 비결이 복수가 아닌 자기 증명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련에 빠진 수많은 여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 장례를 뜨거운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고 눈빛은 지성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녀가 제안한 미혼모 및 불임 판정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재단 설립 계획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아 경제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강가내의 며느리가 아닌 독자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위대한 기업가로 기억하기 시작했으며, 서윤주는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기나긴 여정이 정당한 보상을 받았음을 느끼며 승리에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내려왔다. 강진혁은 서울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야학교사로 봉사하며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그는 화려했던 과거에 영광을 모두 내려놓은 채 소박한 차림으로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서윤주와 민호의 행복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속죄의 삶을 택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비겁한 침묵과 방관이 한 여자의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렸는지 매 순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에 결코 윤주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으며, 오직 그녀가 보내는 비서를 통해 민호의 성장 사진을 전달받는 것만으로도 세상 무엇보다 큰 위안을 삼으며 고행 같은 시간을 견뎠다. 어촌 아이들은 그를 다정한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진혁은
그들의 순수한 웃음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인간성의 회복을 경험하며 서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지만 여전히 서윤주에 대한 그리움은 가슴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남아 있었다. 민호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환경 속에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구김살 없이 밝고 총명한 소년으로 자라났으며 그는 아빠의 오뚝한 콧날과 엄마의 깊은 눈매를 쏙 빼닮아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수려한 외모를 뽐냈고 무엇보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성품을 지닌 아이로 성장했다. 서윤주는 민호에게 아빠에 대한 진실을 숨기지 않고 담담하게 전해주었으며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었고 민호는 어느 날 문득 아빠를 만나보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쳐 윤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으나 그녀는 이제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원한을 내려놓기로 했다. 민호는 엄마가 설계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우고 있었으며 아이의 웃음소리는 서윤주의 화려한 저택을 가득 채우는 유일한 생명력이자 그녀가 고된 경영 일선에서 돌아왔을 때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마법과도 같았다. 서윤주는 결심을 굳힌 듯 민호를 데리고 강진혁이 머무는 남해의 작은 학교를 찾아갔으며 그녀는 멀리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진혁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알던 오만했던 재벌가 후계자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묘한 안도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며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응시했다. 진혁은 윤주와 민호를 발견하자마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고 민호는 본능적으로 그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깨닫고는 아빠라고 부르며 품으로 뛰어들어 주변을 지켜보던 비서들과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윤주는 두 사람의 재회를 묵묵히 지켜보며 지난 5년간의 증오가 바닷바람에 흩날려 사라지는 것을 느꼈으며 비로소 강진혁이라는 한 남자를 용서하기보다는 그가 저지른 과거의 과오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해방하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부드러운 목례를 건넸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아 오랜 시간 동안 침묵과 대화를 교차하며 서로의 빈자리를 확인했으며 진혁은 윤주에게 다시 시작하자는 구걸 대신 오직 민호의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할 수 있게 허락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고 평생의 헌신을 맹세했다. 윤주는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맹목적인 사랑에 눈이 먼 상태는 아니었으며 그녀는 이제 독립적인 주체로서 그를 동반자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친구로 남을지를 결정할 권위와 여유를 가지고 있었기에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현명한 답변을 내놓았다.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곤히 잠들었고 그 평화로운 광경은 한때 파멸을 향해 치닫던 두 남녀의 운명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정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되어 남해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편의 영화처럼 영원히 박제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시간은 흘러 에테르 글로벌은 세계 제1의 건축 디자인 그룹으로 우뚝 섰으며 서윤주는 자신의 아들 민호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전 회사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태성그룹 시절의 악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뿌리 깊은 혁신을 단행하여 후세 경영인들의 귀감이 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강진혁과 함께 남해와 서울을 오가며 소박한 전원 생활을 즐겼으며 두 사람은 더 이상 다이아몬드나 금괴 같은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마당에 핀 들꽃 한 송이와 지는 노을의 아름다움을 나누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성숙한 노년을 보냈다. 박 여사는 끝내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서윤주는 이제 그녀에 대한 원망조차 남지 않았을 정도로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 있었으며 그녀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현재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평온한 여생을 만끽했다. 민호는 성인이 되어 부모님이 일군 제국을 더욱 빛나게 발전시켰으며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겪었던 시련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대규모 자선 행사를 개최했고, 그 자리에는 항상 백발이 성성한 서윤주와 강진혁이 손을 꼭 잡고 참석하여 보는 이들에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 주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문으로 거듭났다. 서윤주는 자신의 자서전 마지막 페이지에 인생은 상처를 입는 과정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꽃 피우느냐의 기록이라는 문장을 남겼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로 재구성되어 후세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고전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으로 시작해 복수로 이어졌으나 결국 사랑과 화해라는 웅장한 대서사시로 완성되었으며, 서윤주는 자신의 인생이 그토록 찬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스스로를 믿는 자부심 때문이었음을 회상하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이제 서울의 밤은 예전보다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에테르 글로벌의 로고가 새겨진 빌딩 꼭대기에서는 서윤주의 정신을 계승한 새로운 세대들이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그녀가 뿌린 씨앗은 거대한 숲이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위대한 유산이 되어 영원히 숨쉬고 있었다. 강진혁은 윤주가 떠난 후에도 그녀가 좋아하던 남해의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그녀와 나누었던 대화를 추억했고, 그는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그녀가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봐 주고 있음을 확신하며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다 그녀의 곁으로 떠났으며, 두 사람의 영혼은 마침내 그 어떤 구속도 없는 영원한 자유의 공간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으며,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서윤주라는 이름 석자는 희망과 정의의 상징으로 남아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며, 이로써 기나긴 재회의 드라마는 찬란한 막을 내리게 된다.